1991년 1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소비에트 연방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다. 급기야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대통령직 사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데 С образов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я прекраща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최초의 사회주의 연방 국가이자 미소 냉전의 축인 소련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70년간 지속됐던 소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진짜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네요. 역사적 장면이네요, 진짜.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이 미소가 되게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적인 기류가 뭐였냐면 냉전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소련이 붕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상상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어떤 정치인도 어떤 학자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것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점. 잘못하시는데 류한수 교수님은 예상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라면 아셨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를 손꼽자면 에릭 홉스보움이 들어갈 텐데요. 에릭 홉스보움이 1987년도에 한국에 와서요 강연을 했었습니다. 에릭 홉스는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역사학도 대학 3학년이었거든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제 강연장에 가서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강연을 마치고 나서 이제 청중 중에서 누가 한 명 질문을 했어요. 소비에트 연방의 앞날에 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느냐 했더니 홉스보움이 했던 말이 소련은 너무 안정되고 굳건한 체제라서 붕괴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예. 그 유명한 역사학자마저도. 예. 그래서 이제 과거를 잘 아는 역사가일수록 미래를 예측하면 안 되는데. 그러네요. 예. 사실은 소련이 붕괴할 때가 1991년인데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람찬 하루를 마치고 내음안에 들어갔는데 국방일보 일면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소비에트 연방 해체라고 머리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거 참 이런 식의 대형 오보를 내도 되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만큼 이제 믿어지지 않는. 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갑자기 미국이 없어졌다. 연방이 해체됐대. 그 믿으시겠어요? 말이 돼?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에 아프간 전쟁까지 치르게 되고 여러 가지 이 톱니바퀴들이 흐트러지다가 어느 순간 와르르. 아니 왜 우리 함석헌 선생이 우리의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왔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마치 소련의 붕괴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저는 약간 북한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견을 해봅니다. 맞아요. 이런 건 예견해도 되는 거죠. 언젠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소련의 붕괴라는 게 막 전쟁 이런 게 아니라 연방국들의 합의하에서 그렇죠. 굉장히 의외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네요. 예. 네. 진짜 중요한 게 이념도 아니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익이구나. 이념보다 이익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15개 공화국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의 연방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건데 그 뭉친 이유는 뭐냐면 그 각각의 공화국이 이익이 되는 결합이기 때문에 지금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지금 봤던 그 발트의 그 연안 3국 네. 지금 이쯤 와보니까 그 소련 그 안에 있는 그 중앙아시아 지역 너무 빈곤해. 근데 우리가 지금 얘네들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우리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골고루 이익을 줄 수 있는 연방체제로서의 한계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익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협의가 이제 해체가 된 거죠. 사실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히 관심의 초점이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았는데요. 나라 안에서는 소련 안에서는 상당히 평판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일반 서민들이 고르바초프를 부를 때 두락이란 말을 쓰는데요. 두락? 네, 두락이란 말은 우리말로 바보 멍청이라고 합니다. 예. 드락? 러시아 사람 만나면 요 말 조심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어떤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 속에서 경제가 피폐해지고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볼 땐 저런 바보 멍청이가 권력을 잡아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구나 하는 불만이 막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소련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나름 뭐 우주로 또 먼저 예, 예. 가고 이랬었는데 아니 저 바보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 이렇게 저자세로 가? 그래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르바초프의 그 이미지가 네. 우리나라 표현의 그 새님입니다. 러시아 사람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강력한 지도자하고 이제 술을 좋아하는 어떤 호탕한 네, 이미지가 있어야 네. 되는데 보통도 벗고 많이 탁 예, 이래야 되는데. 너무 그 저기 지식인의 면모를 지니고 있고 술도 안 마시니까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지지율이 좀 별로 떨어지겠네. 저 러시아 스타일 영약한 아니네. 생님 저 지도자가 나라를 팔아먹었네. 약간 러시아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네. 아까 맥도날드나 뭐 코카콜라 이런 거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고르바초프를 바보라고 부르는 것에는 나도 참 너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구나라는 어떤 그 자주적인 것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보리스 옐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르바초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 소비에트 연방 체제를 부여안고 끝까지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옐진이 나타나서 이것을 황당하게 깨부수죠.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의 이미지는 샌님이지만 옐진의 이미지는 상남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옐진이 볼 때는 소련 체제에서 마청 노릇을 하면서 엄청난 이제 희생을 해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정말 상남자처럼 이 연방 체제를 깨버리고 여기에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밀려나는 것이죠. 네네. 결국 샌님과 상남자의 대결에서 상남자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고르바초프가 밀려나고 옐진이 그 정세를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진 입장에서는 연방을 유지하는 것보다 독립하는 게 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 딱 결단을 내린 거네요. 러시아에서 대통령 되려면 상남자예요. 상남자예요. 술도 마실 줄 지금 알고 푸틴도 지금 그러니까요. 거기 열광이 그 이유에 있는 거거든요. 보드카 마시고 불곰 때려잡고 뭐 이래야지 대통령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옐진이 상남자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러시아 의회 포격 사건인데요. 반대파가 의회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탱크를 동원해서 그냥 직격 쏴버려요? 쏘고 사람이 거기 안에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압해버려요. 근데 고르바초프도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은요, 젊은 그 시절에 권력을 잡았는데 아마 구체제를 유지해서 자기의 권력을 챙기고자 했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온갖 욕 다 먹고 옐친하고 대선할 때는 그 청년한테 얻어맞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신문에 고르비 얻어맞아 이렇게 나왔었어요.